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그 18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 꽤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국회 정보위에 의결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좀 모셨습니다. MB정부 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과거 정권의 사찰 이슈가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 소식 듣고서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제 생각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라기보다는 네. 그중에서 좀 상당히 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신경을 썼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네. 관리 또는 이른바 사찰했을 거라는 것은 늘 생각해 왔던 거죠. 네, 네. 그 정치인뿐 아니라 민간인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당시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무리해서 네. 했던 국정과제가 예.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오늘날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하고 예.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예.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고 단순히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작을 하고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 연관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과 공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자기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의원과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였죠. 2012년에 정말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부터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세종시 그다음에 미디어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냉랭했고 4대강 예산 때는 본회의장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의원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찰 대상은 아마도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전 대표가 그 총선 때도 몇 번 그랬고 그 전에 지나가는 말로도 나도 사찰을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하는 것이 기사화되어 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이 첫 번째는 국정과제를 위해서 미디어법과 4대강, 두 번째는 정권 후계와 관련해서 사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이후까지도 생각을 두고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전 대표 이쪽까지도 집요하게 사찰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사찰이 MB정부 지나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국정원이 나섰을 것이다라고 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 정권과는 거리를 두고 쇄신을 한다 이런 걸 몇 번씩 강조했고 그걸 걸고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와서는 집권 후에는 그런 자세가 없어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이 방어적이었어요.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특별하게 밀고 나간 게 없어요. 저렇게 보면은. 그 세월호 사건이 제일 컸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을 제가 바깥에 보기에 유가족들 농성하고 시위하고 한데 와서 옆에 가서 비난하는 집회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자발적이었겠는가? 저는 그것도 뭔가 배후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뭐 유가족 사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에서도 그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기자가 왜 박 대통령은 이상돈 교수를 기용하지 않냐. 후보 시절에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었던 분인데.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실장의 답이 사람은 밖에서만 봐서는 모른다.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론의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봤다는 건 안에서 무언가 근거를 통해서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는 나는 이미 그 당시 이제 일종의 단순한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언론에서 다르고 포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 왜 뭔가를 다른 걸 알고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른바 어버이 연합을 통한 각종 아주 유치하고 더티한 그 집회 시위 같은 거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랑 다 거기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드러났죠, 재판에서. 막 이런 거를 보건데 박근혜 정부도 좀 차원이 다르게 좀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해서 좀 불법적인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을 갖죠. 네. 그 사찰 관련해서 이제 그 이상돈 전 의원께서 보니까 2009년 6월 이럴 때 이제 MB 정부 그 4대강 사업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내셨고 이것 때문에 중앙대학교라든가 자택까지도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시위가 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2009년 6월에 있었고 그 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 그 즈음에서 그 당시 이제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유행이랄까 그래서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글을 쓰고 또 이제 거기에 토론광장처럼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2008년 한 여름부터 거기에 뭐 저를 좀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게 그러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2009년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욕지거리 뭐 그런 게 뭐 수도 없이 그렇게 와서 이런 글이 많은데 제가 그 느끼기에 이거는 절대로 저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의견이 다른 개인이 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다.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 6월 달에 제 학교하고 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하는 거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현 정권 들어와서 그 문건도 나왔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특정적으로 지시해서 이상돈 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라. 온라인 오프라인 공격하라는 공문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이 이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직접 댓글도 했고 외부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일종의 공작이죠. 사찰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런 일종의 공작을 하는구나 나는 느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통해서 밝혀지고 이미 이제 당사자들이 다 법원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그건 뭐 제가 확실히 그때 느꼈던 게 사실이 된 거죠. 그러면 당시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로 나를 사찰을 했을지 아니면 나에 대한 공작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관련 문건 공개 청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글쎄요, 그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제 그냥 개인 같으면은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다시 이렇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내 개인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에요. 아직은 고민 중이신 상황이군요. 네,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방이 지금 뜨겁습니다. 좀 보면
이 선거 앞두고 왜 이런 게 지금 갑자기 좀 드러날 것이냐. 또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문제를 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뭐 조난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정원들이 늘상 어떤 정권이건 해왔던 것이다. 차라리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까자 이런 주장들 좀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른바 조난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 네이버에 나오는 제법 신상 공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다가 또 이제 그게 인사처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대상자 그 상당히 그 모아놓고 있죠. 예. 뭐 그런 거에다가 뭐 언론 보도니 공개적인 그런 만든 조난 자료 같은 것도 인사 자료니까. 그러니까 인사 차원의 정리 같은 그렇죠. 거겠군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갖다가 감시할 뿐더러 그걸 빌미로 또 불이익을 주고 또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때 이제 몇 명의 교수가 그야말로 뭐 정부 연구비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반대 운동을 했죠. 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했어요. 어느 날 그 소속대학 총장이 불러서 아무개 교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힘들다. 좀 그렇게 되면 뭐 좀 곤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같은 것 압력도 가하고 예. 그런 것은 학교가 그걸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그 과거에 뭐 인사 조난자료 차원은 훨씬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박형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박형준 그 지금 부산 뭐 예비 후보가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홍보를 한창 할 때 홍보 기획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자전거 타고 뭐 그 돈도 엄청 썼다고 온나 홍보 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도 한 번은 좀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검증할 필요가 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검증 차원이라도. 네,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홍보기획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이제 말하자면 승진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청와대와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에 자기 입으로 나도 사찰을 당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난 전 이명박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사찰 대상은 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야당은 늘 그러는 거예요. 정부 반대하는 거. 야당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더 내부가 제일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정권에서 볼 때는. 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MB 청와대에 있던 박형준 교수가 지금 부산의 유력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 일을 한번 다시 소환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박형준 후보 측 만약에 입장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시 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전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사찰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정부 대해서는 뭐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 문제가 돼서 몇몇 사람들이 다 정부 스스로 그거 밝힌 적이 있었죠. 밝히고 이제 스스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 유죄 판결도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사면은 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그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이게 사찰을 넘어서 이게 그냥 하고 오죽하면 나이 든 사람들 동원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공작 차원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찰은 뭐 미국 그때 뭐 CIA니 뭐 NSA니 뭐 도청하고 딱 국가안보 한다 그러지만은
나는 그 솔직히 이 두 정부에서 했던 뭐 집단 시위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 동원은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그 정권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게 창피해요. 그러시군요. 말씀 아무래도 이제 또 선거철이고 또 보궐선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 토론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나는 그 시간을 놓치고 보진 못하고 기사 하나 뭐 토마토막 봤는데요. 예. 이건 뭐 솔직히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이 토론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건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 좀 가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또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자기가 좀 보수 성향을 대표한다고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뭐 퀴어 축제는 뭐 허가를 그것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시장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개인이 그런 거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과 시장으로서 어떤 집회에 대한 거 사실상 그거 집회 신고기 때문에 뭐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역시 그걸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공적인 절차랄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걸 느꼈죠. 제3지대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와 단일화 과정도 좀 치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안철수 대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양보하기는 전 뭐 쉽지 않다, 거의 어렵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같은 것도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서 한다는 얘기였던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잘 쉽게 안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일단은 의원이 100명이 되는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나왔는데 그거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서 그걸 다 승복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승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네요. 그것이 난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게 우스운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느 나라가 그런 걸 합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치 그 선거에서 뭐 단일화 여론조사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통상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난번에 우리는 뭐 그런 게 겪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과거와는 달리 그 당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굉장히 큰 거죠. 그 과거에는 다 교수단체 당의 후보로서 그 선거 보조금 풍족히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워낙에 지금 이 안철수 그러니까 제3지대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 그쪽에서도 단일화에 절대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 쪽도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독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그 야당을 대표하는 그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과거와 같이 뭐 아름다운 양보하는 모습을 한번 손을 들어주건가 그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무슨 단일화라는 거 이게 제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게 그 안철수 대표가 10년 동안 한 게 뭐냐 단일화 실패 창당 복당 탈당 뭐 이거 한 거에 10년 동안 이게 이번에 이게 정말 끝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그리고 정당과 선거가 좀 정상을 찾자. 어떻게 그 무슨 몇백 명 여론조사 가지고서 후보를 정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국정원 관련된 뭐 사찰 파일
뭐 청구하신다거나 어떤 받아보시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